자, 이제 여러분 지방행정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방행정론. 지방행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벌어지는 행정이겠지. 근데 여기서 지방이 뭐냐 그러면 행정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뭔지 알 것 같은데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 중앙은 서울이 중앙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지방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이거 지리학 정도에서는 지리를 구분할 때에는 서울 중심지가 중앙이고 나머지 외곽을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지방행정이다라고 말할 때의 지방은 여기서 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방은 이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나머지가 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정부를 뺀 나머지가 다 지방 차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도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할 때 서울시장을 뽑아요, 안 뽑아요? 뽑잖아요. 지방선거할 때 서울시장도 뽑고 서울시 교육감도 뽑고 그 다음에 서울의 의원들도 뽑고 이렇게 뽑습니다. 이게 다 서울도 지방이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죠. 지방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잘 정립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방에서 벌어지는 행정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거, 요 지방행정을 어떻게 나눠봐야 되느냐 이게 보니까 말이에요. 지방행정이 아주 좁게 보면 지방행정을 개념정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최협의로 좁게 보면은 최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지방행정은요, 여기 이제 자치행정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자치행정. 자치행정이다 그러면 자치행정은 고유 사무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치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냥 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협의의 개념은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위임행정까지를 하는 거예요. 위임행정까지를 하는 겁니다. 위임행정. 위임행정이다 그러면은 위임사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급단체로부터 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으면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가 국가로부터 또 위임받은 것도 있고, 국가 내지 중앙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위임받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위임을 받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이제 참고로 보면 우리가 이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서 이게 다 독자적인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자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예요. 더해보면 여기가 있는데 243개, 뭐 레벨로가 좀 다르긴 하죠. 좀 큰 레벨으로 17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작게 나눠져 있는 게 226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독자 법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들에 대해서 위임 사무를 줘요. 위임 사무다 그러면은 이거 국가가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무인데 당신네들이 일선기관으로서 직접 이거를 좀 수행해 줘라 이러는 거죠. 안 그러면 조직이 중복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어차피 행정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조직이 국가사무도 같이 집행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위임사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임사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요, 단체 위임사무라는 하는 것도 있고요. 단체 위임사무, 그리고 또 기관 위임사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관 위임사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단체 위임사무다 그랬을 때에는 이것은 성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단체 위임사무냐? 얘는요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의 성격도 있으면서 플러스 지방의 사무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단체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보건소 같은 데가 있는데요. 보건소 업무는 어때요? 보건소 업무는 국가 사무잖아요. 국민 보건을 챙겨야 되는 건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죠? 이 보건복지부가 보건 문제 같이 다루는 거 아니에요? 복지 문제도 다루고, 그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났더니 야, 요 밑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참 잘했어.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다 칭찬받아야 돼. 아, 일부 그거 빼고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썼다 그랬더니 자기 쓰레빠로 막 사람 때리고 막 있잖아. 그런 일부 아주 그 좀 허접한 인간들 빼고는 물론 그분들도 뭐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뭐 아무튼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칭찬받아 마땅해요, 진짜. 그죠?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다 쓰고 다니고 막. 이게 안 돼갖고 유럽은 다시 붕괴됐지 않습니까? 제2유행. 우리는 잘 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래도 최일선에서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이나 열심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상시적으로 힘을 좀 실어줘서 질병관리본부 잘해라 해가지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그 얘기는 한번 했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습니다. 부처청이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면 그건 일종의 하나의 소속기관인 건데 이제는 하나의 독자적인 청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된 거예요. 조직도 커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 조치를 취한 게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어 있는 데들이 있죠. 차관 있잖아요. 장관하고 차관.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부마다 장관 한 명, 차관 한 명인데 복수차관제가 지금까지 5군데가 있었다고요. 5군데가. 어디지? 불러봐요. 어딘지. 이른 긴 데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이른 긴 데들. 그만큼 기능이 여러 개라는 거잖아. 복수차관제 어디요? 기재부. 이름은 안 길지만 기재부. 그리고 교육부는 아니에요. 교육부는 차관이 하나야. 어디요? 네. 이름이 정확히 안 떠올라서 그런 거죠. 국토교통부. 여기도 복수차관제. 여기도 이름이 크게 길진 않네요. 자, 그리고 또 이름이 길다는 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지만 외교부도 복수차관제고요. 그 두 군데는 이름이 길어. 여기는 과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또 하나 이름 긴 거. 문화체육관광부. 5군데인데 여기다가요 보건복지부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보건복지부가 추가가 됐다. 보건영역과 복지영역. 네, 요것을 이제 차관제를 나눠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보건 업무는 국가사무잖아요. 이렇게 국가사무인데 현실 속에서의 어떤 보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맡아줘라. 실행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국가사무가 아니고요. 지방사무의 성격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역마다 보건에 관련된 접근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 우리나라 남부지방 있죠. 더운데 여기 아열대 기후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지고 뭐 바나나 같은 거 막 이런 거 제주도에서만 좀 일부 된다 그랬는데 남부 지역이 다 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면서 댕기 열병 같은 거, 댕기 모기 이런 게 나타난대. 이게 우리나라에 없던 모기인데 이런 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보건 사무를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들여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저 파주, 김포, 뭐 강화 이런 데는요 헌혈을 하려고 해도 헌혈도 안 받아줘. 자, 요즘엔 받아줘. 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피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다 받아주는데 제가 가야지 하면서 아직 못 갔네. 가야 되는데 제가 적경 지역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헌혈을 하러 한번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성분 헌혈만 된다고. 왜냐면은 북한이 방역이 안 되니까 인접 지역은 말라리아 모기가 있어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전혈이 안 되고 거기서 피를 뽑더니 하얀 것만 뽑아가고요. 빨간 건 다시 넣어주는 거야. 빨간 건 넣어주고 내 피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일부만. 그래서 헌혈을 하는데도 1시간씩 걸려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워 있어야 돼. 1시간씩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뽑아가는데 한 봉지 다 뽑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많이 뽑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빨간 거는 빼놓고 고성분만 빼가니까 그게 이제 혈소판만 빼가는 건가? 뭐 그런 걸걸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만 빼가.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지역마다 어때요? 보건적인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 같은데 보건소는 말라리아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국가사무이지만은 지방의 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이제 만들어주지만은 지방이 관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자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자기네 지역에 또 사무라고도 볼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막 구분해 주는데, 어쨌건 이런 게 단체 위임 사무라고 이제 지칭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관 위임 사무라고 그랬는데, 기관 위임 사무는 이것은 오로지 국가 사무인데 이걸 갖다가요 지방에서 집행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일선 기관으로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에서 있죠. 여기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고유사무. 이것은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온리 뭐가 되는 거예요? 온리 이거는 지방의 사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로지 지방의 사무. 이건 오로지 지방의 사무. 얘는 오로지 국가 사무. 여기 가운데 단체 위임 사무는 좀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방 행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써요. 지방정부란 말을 쓰면 좋을 건데, 근데 이제 약간 권위적이야. 중앙이 중심에 서가지고 이름도 그래갖고 지방자치단체, 정부라는 이름 안 써주고 말이죠. 앞으로는 그거 바꿔야 될 지점이에요. 바꿔야 될 지점이고 바꾸려는 마음도 있는데, 여전히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지자체가 해야 될 업무가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까지 관장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를 관장해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여기까지예요. 이걸 집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 요 정도는 지방행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협의의 개념인데, 광의의 개념이 있어요. 넓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관치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요, 관치행정사무죠. 말하자면 관치행정사무가 되는데, 관치행정사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의 국가사무, 국가라고 통일할게요. 예, 국가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 소속기관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행하는 거예요. 이걸 관치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야. 일성기관, 얘도 그래서 일성기관이긴 한데 특별한 일성기관이라고 불러요, 얘는. 지자체는 뭐라고요? 지자체는 얘는 보통 일성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니, 통상적으로는 국가사무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일선기관인 지자체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얘는 어디 소속이에요? 중앙행정기관 소속이에요. 이거는 지자체한테 넘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직접 집행까지 해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르게는 특별 일선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 일선기관. 여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름들을 보면 지역 이름이 붙고 관청 이름이 붙는 것들. 중에서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어. 이게 국가기관인데 하는 것들. 예를 들어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대구지방국세청이면은 그게 특별 일선기관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국세청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죠? 통계청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통계청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찰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경찰청들이 따로 다 있잖아요. 지방경찰청들이 있어. 그러니까 청 단위들이 다 집행기관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방경찰청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경찰서들 설치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요거예요. 그리고 저 국세청 지방 국세청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 놓고 그 밑에 세무서들 설치하잖아요. 세무서. 그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거예요. 중앙정부가 직접 자기네 조직을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다? 통상적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국가 사무인데 너희들이 집행해줘, 돈 줄게, 너희들이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걸 관치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엔 지방행정이지 않냐, 넓게 봐야지 라고 하는 게 광해 개념으로서의 지방행정 개념, 관치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갖고 지방행정 개념을 구분을 좀 지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 일들을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구조를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요. 좁긴 한데 그냥 하자. 짧게 그렇게 되지. 여기가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여기가.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여러분 법을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더 선명해질 텐데 부처청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은 기본이. 그런데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 기관들이 있어. 그런 데가 다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어디가 있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그 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여기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데들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무튼. 근데 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특히 부 같은 걸 떠올려 보자고요. 부 단위 같은 걸 떠올려 보고 청 단위, 부나 청 단위 이걸 떠올려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게 요게 개선이었죠. 개선이었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참모 조직이 이렇게 또 조언자 역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막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료 조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요 밑에 뭐가 있냐면은 봐봐요. 요 밑에 소속기관이 있어. 근데 소속기관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은요, 부속기관이에요. 부속기관이 있어. 뭐 연구소 같은데, 뭐 아니면 연수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부속기관이에요. 부속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말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속기관입니다. 알겠죠? 요 틀을 딱 잡아 놓으셔야 돼. 요 틀을 잡아 놓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제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요 위임사무들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위임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사무들. 그렇죠? 위임사무.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치사무를 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를 통해서 관치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지역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대립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충돌되는 지점도 있어요. 권한이 약간 중첩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민들은 혼선에 빠질 수도 있긴 하죠.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서로 권한을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이러기는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국적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만의 또 고유 사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만이 하고 있는 고유 사무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자기들만의 개성, 자기들만의 특성,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구체성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다 쫓아가는 것인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는 하는 게 전국적 통일성. 경찰 서비스가요. 그러니까 치안 서비스가 어디 가면 다릅니까? 다른가? 경상남도에서 하는 치안과 경찰의 치안과 강원도에서 하는 치안이 달라요? 다를 리가 없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네. 다만 근데 치안도 지역의 특색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차별화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에서 제주 같은 데에다가 자치경찰제를 하기도 하는 건데 제주도에 테스팅해 본 것을 좀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형식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하는 거 방향은 결정돼 있어요.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별도로 두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어때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 그리고 여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경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아까도 말했지만 권한이 좀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는 지점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통일성, 여기서 하는 것은 지역 특색 이런 것들에 맞춰갈 수 있다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이제 나눠진다. 라고 구조는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게 이 고유사무, 자치행정사무거든요. 자치사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중앙에서 지방에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자치사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천부인권적으로 지방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네 동네 일을 하는 거다라는 관점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엇갈리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발전해 왔어요.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고 근데 어쨌건 위임사무보다 고유사무면 저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또 재미난 사례 하나 말씀드려볼까? 엊그저께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 많이 쓰잖아, 이 양반. 이 양반은 너무 수업하기에 좋아. 사례를 뭐 이렇게 그 건수를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이슈를 몰고 다니고, 그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 아주 대단한 노력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이 좀 있어. 국민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사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독특하게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케이스가 없었지.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옛날에 한번 나왔다 떨어졌었나 뭐 했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간. 근데 대선 후보가 안 돼가지고 자기 당내에서 경선에서 문재인한테 밀려서 그래가지고 경기도지사로 우회해서 한 번 저걸 거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장급이 아까 장관 됐다고 막 장관 됐다고 야 이거 뭐 벼락출세냐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데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간 이런 케이스예요. 하도 이제 소통을 잘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일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하나 일을 하면은 옳은 소리 한 일을 왼손 왼발 오른발이 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것도 맞긴 하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스타일이 그래요. 스타일이 조용히 그냥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시끌벅적하게 하고 어디랑 충돌이 나면은 그걸 철저히 알려. 그러고 싸울 때까지 다 싸워. 그래서 이분이 그때 또 인기를 끌었던 거는 박근혜 정부하고도 대판 붙고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복지정책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튼 뭐 각설하고 일단 이분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는데 이 양반이 말입니다.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다 뭘 썼냐면은 내년부터는 국정감사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할까 보다. 이런 자극적인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언론이 그것만 또 발췌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막 나가자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가 국정감사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급으로 국정감사를 한 바퀴 돌아. 국정감사 한 바퀴 도는데 그때 국정감사 대상이 돼야 될 건 어떤 거예요? 국회가 해야 될 거는요, 야, 우리가 위임해 준 거 잘하고 있어? 위임해 주고 돈도 줬는데 그거 국고보조금이라 하거든요. 국고보조금 잘 쓰고 있니? 엄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라고 국정감사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면 나라 돈 갖다 쓰니까. 근데 이 사무는 어떻죠? 이 사무는, 고유 사무는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무는 누가 감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별도로 해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단체위임 사무도 자기네 사무의 성격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걸 관장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관행적으로 자치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다 자료를 요구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가 이게 꼴 보기 싫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엄청 많이 요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 군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찾아내서 이걸 좀 주저앉힐 거리를 좀 얻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그런 역할을 또 야당이 하는 거긴 한데, 다만 이제 그 방법으로 이 자치행정 사무에 대한 것까지 자료를 많이 요구했나 봐요. 그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는 거야, 직원들한테. 왜 저 복사해주고 뭐하고 막 이러느라고 너무 밤새고 고생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관련된 자료는 주지 말라고 할까 생각 중이다 라고. 원래 일을 좀 시끄럽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되게 맞는 얘기란 거예요. 그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고, 한마디 뭘 덧붙였냐면, 이걸 갖고 헌법재판소에 한번 걸어볼까? 뭐 이런 뉘앙스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할 또 얘기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피셜로는 그렇기는 한데, 그건 모를 일입니다. 또 거기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근데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낭비예요, 이게. 그 이중적이고, 그 다음에 중앙이 너무 지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이 취지를 이해해야 돼요. 뒤에 가서 우리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간섭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법의 취지는요, 다 보면은 자치사무에 대해서 간섭할 때는 뭐냐면은 위법적인 거, 상위법인 법률과 명령에 위배된 거, 그런 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간섭하는 거지, 나머지는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치사무지, 고유사무지. 안 그래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여지가 있는 건 이런 거죠. 국회도 간섭할 수는 있다. 자치사무도 법령에 위반됐을까봐 이렇게 판단할 여지는 있어요. 가능성을 보자면 그 가능성도 있기는 해. 그런데 고유사무는 웬만하면 안 건드려주는 게 취지이지 않겠나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해 줄지, 어떤 거에 비중을 더, 그래도 이것도 견제는 해야 된다, 상위법 위반이 되면 안 되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재밌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넘겨보면. 그죠? 그래서 질서를 좀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해. 애매한 상황인 거니까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요 느낌 살리시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고유사무는 저거는 중앙정부가 잘 못 건드리는 거. 그런데 위임사무는 중앙정부 일을 떼어서 너덜이 집행해줘라 한 거니까 당연히 그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응? 특히 기관이임사무는.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단체. 여기서 말하는 이 단체라는 말은요, 지자체를 의미해요. 지방자치 단체잖아요.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뭘 의미하냐? 기관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지자체가 아니고 뭔지 알아요? 지자체장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냐? 이게 행정기관이잖아요, 지자체장이.
지자체장 행정기관에만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다 포함돼 버리는 거고, 얘는 뭐냐면 얘는 지자체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방사무의 성격이 없는데 지방의회가 왜 껴? 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은 이걸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응? 만약에 저거 안 하잖아요? 법령에 정해진 거 안 하면 강제 이행명령 내릴 수가 있어요. 왜 안 하냐? 너 해야 돼. 네가 지자체장인데 해야 돼. 당연히 그거는 책무야. 너가 여기 당선됐으면은 네가 하고 싶은 고유 사무만 하는 게 아니고 위임받은 사무 다 집행해야 돼.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제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제 이행명령 내렸는데 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집행이라는 것도 해요. 행정 대집행. 대집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대집행은 대신 집행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강제로 이행을 시켰는데도 안 하네, 이 자식이. 야, 그럼 니네 돈으로 우리가 대신 집행해버린다. 이러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중앙에서 시킨 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안에서 특히 이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있잖아요. 끌어내 봅시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는 뭘 지방자치라고 하냐면 지역의 일을, 지역의 사무를 누가 이행하는 거예요? 네, 지역 주민이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이것을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주민이 직접 나서서 주민이 직접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스스로 통치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지방자치는 이걸 통해서 주민 복리를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주민 복리를 실현하는 것인데요.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근데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민주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많이 얻지 않아요? 참여할 기회가 많고 또 관심도 더 커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앙정치는 좀 어렵지 않아? 어렵잖아요. 어렵지. 그래서 제가 사례를 여러 가지로 들어드리는데, 사례를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이게 시사적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이해를 도와주려고 사례를 들어주는 건데 그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치는 되게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많고 힘들어. 예를 들어 이런 건 또 관심은 있겠다. 낙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성에게 다 맡기는 게 맞다는 주장과, 여성이 뭐 일부러 낙태하겠어? 자기 몸도 상하는 거고 모성 본능도 있는데 낙태를 할 때 얼마나 고민을 할 거야. 그런 여성에게 맡기고 여성이 선택하게 하자는 주장과,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한다. 아이가 막 6개월씩 된데 낙태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사람으로, 왜냐면 요즘엔 6개월 이상 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생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낙태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 안 된다. 그건 살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는데 뭐가 옳은 거죠? 이제 낙태가 어떻다는 것까지는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인간의 이제 생명권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는 거죠. 생명권 논쟁. 인간은 언제부터 생명이에요? 정자일 때는 생명은 아닐 거 아니야. 아빠 쪽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잉태가 됐어. 그럼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를 생명이라고 봐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낙태를 금지시켜 온 거예요. 착상이 되는 건 한 2주면 되거든요. 그 착상이 됐다는 것은 이미 생명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낙태가 안 돼. 이렇게 했던 관점인데, 이러다 보니 어떤 권리랑 충돌해요? 남자는 불편할 게 없지, 거의. 근데 여자는 정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성의 선택권.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 그 착상 단계는 세포 아니냐, 세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를 함부로 할 때가 있죠. 여기 물어 뜯었어 막 살을 막 뜯어가지고 뱉었어. 툭. 내 세포를 내가 죽였잖아. 그렇잖아. 이 세포는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착상된 그 저 수정란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예요, 아니에요? 세포야, 사람이야? 어렵다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 계속 조두순 같은 애들 다 죽이래. 조두순만 죽이래? 음주운전 한번 하면 다 죽여라 좀. 막 이렇게. 다 죽이래. 복하면 다 죽이래. 그러면 국가가 법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 이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른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 생명의 존엄함.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국가가 법적 장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도 생명의 존엄함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견해. 그 죄는 밉지만은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국가가 뭘 정해야 돼요? 어떤 놈부터 죽일까? 어디까지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봉암 같은 사람은 왜 죽은 거야? 조봉암. 평화통일하자. 이승만이 이런 괴뢰 새끼. 야, 저놈들하고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어? 이 빨갱이 새끼 죽여. 그러니까 지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죽여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쓰는 사람이 만약에 댓글 쓰다가 대통령이 됐어. 이 사람은 음주운전은 한 번 걸리면 사형.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여야 되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국가가 한다고 해도 최소화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맞지 않나? 근데 현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어디에서 합의를 할 거냐? 어려워. 그런데 지방으로 와봐요. 지방으로 와보면 사안이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충분히 이제 분출하겠죠. 충분히 분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필수적으로 있긴 해야 된다. 없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고민은 별로 없어, 사실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복리, 진짜 생활 속에서의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죠? 생활 속 정치. 이러다 보니까 쉽죠. 쉽고 관심도 더 가고 나한테 직결되는 문제들이니까 또 당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내지는 민주주의의 교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이게 가는 거고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지방자치다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그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가 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단체자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체자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미계통이에요. 영국에서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원래 제도, 법 이런 거는요. 유럽에서 보면 대륙 쪽과 영국 쪽이 좀 갈라져요. 어떻게 보면 영국 쪽에 근본이 없지. 섬나라라. 근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근본이 없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섬?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저 근본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 근본 없다는 걸 제가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 없다는 게 우리가 근본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속박이야. 중국에서 만든 제도 옳다고 믿고 그거를 막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걔네는 근본이 없으니까 저기 뭐 서구의 어떤 근대화론도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근본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계속 사고하고 그러다가 얻어맞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이
어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근본이 없어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쪽의 제도와 항상 이게 좀 대륙 쪽의 제도가 좀 달라. 여기 이제 독일, 프랑스 이쪽의 분위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것은 독일, 프랑스 계통을 일본이 베껴요. 일본은 여기도 베끼고 여기도 베끼거든요. 일본은 제도를요, 영국 걸 베낀 게 있고 프랑스 걸 베낀 게 있고 그래. 일본은 근본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여기 거 좋은 것 같으면 하고 저기. 그래갖고요,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영국 거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또 보고요. 바닷가 문화를 가진 데도 있잖아요. 영국이나 네덜란드, 뭐 난악이라 그래서 네덜란드 거만 받아들이고 얘는 17세기부터 그랬거든요, 일본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 체계나 이런 거는 독일 거예요. 독일 거. 그래서 얘네가 차는 왼쪽으로 다니잖아, 영국처럼. 차는 왼쪽으로 다녀. 근데 법 체계나 제도는 독일 걸 많이 베꼈어요. 독일 걸 많이 베꼈고, 이거를 베껴가지고 이게 기분이 나빠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요. 유럽의 대륙 쪽 제도들, 이런 게 좀 스며들어온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거만은 아니지. 우린 여기다가 미국의 미 군정과 또 이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 미국 제도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건 요 맥락,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일제 식민 지배 시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좀 이제 남아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저 이제 맥락은 저런데, 주민자치는요, 이 자치권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권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국가 구성 3요소가 있어요. 국가 구성 3요소가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스스로의 의사결정 권한. 이것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지방자치의 구성 3요소가 있어요. 이거를요, 여기를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맥락은 같은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치권이라고 해요. 스스로의 의사결정 권한, 자치권. 근데 우리가 국가 구성 이거 할 때, 이 주권은 처음에 주권론이 나왔을 때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 이런 소리도 한 적이 있었어요. 군주가 주권에게 있다. 완전 개구라로 그 통치를 한 건데, 원래 옛날 정권들은 다 개구라잖아. 저희 집안 좀 흉이라 제가 뭐 말하기는 좀 그런데, 왜 우리 이성계 할아버지가 왜 적통이죠? 천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지라고 하면 안 돼.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그잖아.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아니,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장자 상속으로, 적장자 상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정통성이 없다고 막 시달리고, 영조같이 맨날 시달려. 영조. 전 사도세자를 볼 때마다 그런 분석을 해요. 영조에 주목해보면 영조는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촌형 막 독살했다는 의심도 받지. 그 다음에 무술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크면 클수록, 야, 아버지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다. 등치부터 다르다. 아빠가 왕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의심도 받고 막 이런 속에서 신하들하고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본인 개인기가 출중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겨내는데, 이 아들이라고 이거 있는 새끼가 이게 봤더니 이 새끼가 이게 너무 엉망진창이야. 공부를 시켜놔도 공부도 안 해. 뭐 평장에 놓으려고 그래. 근데 그 아들은 또 어땠겠어?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가 너무 커지는 거겠죠. 이제 뭐만 하면 막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그런 비극적인 관계?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이 정치적인 어떤 그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 의도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감정이 갑자기 상해서 그런 면이 있었을진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하들 앞에서 까불지 마라, 이거를 세우기 위한 이 고심 끝에 나온 결단 아니겠어 그게? 그러고 본인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 이게 정통성이 아무튼 그 적장자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생긴 문제잖아. 능력으로 하면 영조만한 왕이 또 없잖아. 조선시대에 몇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은. 근데도 그렇게 시달려. 그래서 결국에는 손주가 다행히 얘가 좀 똘똘해가지고 얘를 이제 키워가지고 그게 정조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역사가 참 그런 걸 보면은 그때는 어땠어요? 정통성을 어디서 말도 안 되게 이성계 집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 따라. 골 때리죠, 그죠? 골 때리지.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유럽 역사에서 절대왕정 시기에는 저 국가의 의사결정 권한이 주권이 군주에게 있고, 왜 군주에게 있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줬대. 근거는 성경에 보면 나와. 야, 그거 로마어로 돼서 너네 못 읽어서 그런데 이따 잘 찾으면 막 이러는 건데 이게 구라거든요. 구라야. 나중에 그래서 그 시대가 깨지는 게 결국에는 성경이 막 번역되고, 그죠? 이게 널리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야, 어디에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 내 눈엔 안 보이는데?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권론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가만 보니 신의 모사체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에게는 주인된 권리가 있어.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 이렇게 이제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접근했어. 그쵸? 그리고 이 논리로 혁명을 제일 먼저 했던 나라가 근본 없는 영국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 쪽에서는요,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의 자치권이죠. 이것도 천부인권이라는 거지.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를, 자기의 주권의 일부를 덜어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했던 것처럼 지방정부도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치권이 여기는 천부인권에서 기인했다. 그래갖고 천부인권에서 기인해가지고 이거를 고유권이라 그래요. 고유권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유권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자치 쪽으로 오게 되면 이건 좀 달라. 얘네들은 근본이 있었어요. 근본이 있다는 건 구체제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중앙정부 집권적인 이런 면들, 얘네들은 오히려 관료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관료제를 단단하게 이렇게 구축해온 역사거든요. 절대왕정 때부터. 그 속에서 이제 혁명을 하더라도 윗대가리가 달라지면은 조직이 달라진 윗대가리한테 복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가는 전통이 있고, 그래서 이 중앙집권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게 중앙정부가 권한을 배분해 준 거야. 이게 자치권은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고유권설이 아니라 이거를 전례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례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례된 것. 됐나요? 전례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중앙정부로부터 넘어왔다. 전례됐다. 전래동화라고 혹시 알아요? 그런 어려운 말도 알아요? 전래동화란 말이 있잖아. 그때 전래됐다는 게 뭐예요? 옛날부터 흘러오는 얘기라는 거잖아. 그 전래예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전래되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자치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권한을 보면은 여기는 있잖아요. 이제 국가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중앙이라 쓸까 여기는? 그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중앙과 지방을 놓고 봤을 때 권한이요. 여기는요. 대등해. 권한이. 이제 권력의 크기. 권력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할게요. 제목을. 권력 관계를 보면 여기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해. 근데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당연히 중앙이 우위에 서 있어요. 됐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위임 같은 거 할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위임을 하거나 업무를 나눌 때 있잖아요. 중앙정부회를 지방에 해주고 그러잖아.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여기는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권한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개별적 수권주의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 나왔다, 그죠? 근데 어려운 말 나오면요, 용어는 우리가 이제 한맹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맹이에요. 저희 때도 한문 시간이 있었지만은 저는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말 이런 거 할 시간에 우리말을 열심히 하자 주의여서 그래서 한자를 제가 아주 많이 알진 않는데, 그런데 한자식으로 가보면은 쉬워요. 이게 해석이 돼. 해석이 개별적이란 말이야 다 할 거고, 수권이란 말이 뭘까? 수권은 권한이 부여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권한이 주어졌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개별적 수권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이 둘이 중앙정보회를 지방에 하기로 했으면 둘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둘의 관계가 보면은 계약적인 관계여야 돼.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계약 맺고 약속해가지고, 야 너네가 이거 해줘라, 중앙정보회인데 니네가 해줘, 돈은 줄게, 해줘, 이렇게 다 합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대등한 관계니까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등한 관계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시하면 돼. 야 니네가 지방에서 고유사무 하라고 내가 좀 허용해 줬는데 나머지 위임사무는 요거는 주어진 대로 해야 돼. 니네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괄적이라는 말이 나와. 포괄적 위임주의 라고 합니다. 포괄적 위임주의. 됐습니까? 포괄적 위임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 위임한 사무를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다 똑같이. 개별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법령으로 위에서 딱 정했어. 법령 위배했냐? 야, 너 위배다. 강제 이행. 그래도 안 해? 대신 집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일률적이야, 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 배분, 사무 위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의 성격을 보면 여기서 보세요. 주민자치에서는요, 이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간 구분이 없어. 왜 없냐면 지방에서 우리의 일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고, 야 국가 일인데 우리가 해주기로 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여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구분이 있지, 뚜렷하게. 야 일단은 국가가 시킨 거 해야 돼. 국가가 시킨 거 해야 되니까 국가 일 요만큼에 우리 일의 영역을 요만큼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걸 구분해. 우리도 머릿속에 구분이 딱 돼.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구분이, 얘네는 머리에서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네가 판단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용인되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이게 뭐 국가가 시키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머리에서는 야 국가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방은, 이렇게 생각하지. 서열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서열적인 관점이 있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 성격도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의 이제 특성을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주민자치는요, 이 지방 분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단체자치는요, 중앙 집권적 성격이 여전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두 개의 개념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합쳐지고 있어요. 이게 융합되어져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융합되려면요, 주민자치 쪽에서는요 신중앙집권화를 하고요, 신중앙집권화. 이게 뭔 말이냐면 얘네는 너무 지방분권이 돼 있으니까 전국적 통일성 같은 것들이 힘들어. 그리고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방이 다 지들 잘났다고 지들끼리끼리 이렇게 가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진다고요.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 격차 너무 커. 근데 같은 영국 사람인데 어디 사냐에 따라서 그게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앙집권화를 획책하는 거예요. 신중앙집권화. 우린 너무 지방분권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좀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복지사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국가 차원으로 끌고 오자. 이런 노력을 해. 다만 옛날식의 어떤 중앙집권하고는 거리가 멀죠. 옛날식의 중앙집권은 뭐였어요? 옛날식의 그 중앙집권은 권위적인 중앙집권인데 여기는 수평적이지만은 그래도 국가적 통일성은 해보자. 이런 정도의 중앙집권. 여기는 뭐냐면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와야 돼요? 여기서는 신지방분권화. 야, 우린 아직까지도 지방분권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이거 이제 교재로 좀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좀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포메이션 이렇게 좀 잡아놓고, 그래 놓고 여기다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고생들 하셨어요.